안녕하세요. 자, 산업사회학 제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로 해가지고 교대제와 노동시간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노동과정 부분은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노사관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산업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노동시장, 그 다음에 노동과정, 그 다음에 이제 노사관계라고 하는 세 가지의 큰 영역으로 구분이 돼서 각각의 경우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결국은 산업사회라고 하는 현대 이 대공장에서의 그 상품 생산을 둘러싸고 개인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개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사회학이 관심이 있는 거고, 그 마지막 영역이 이제 노사관계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몇 개로 나눠 가지고 오늘은 이제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노사관계 이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요거를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뭐랄까 이상적이고 교과서적인 형태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의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질서 정연하게 모든 문제를 타협해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과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거에 현실을 끼워 맞춰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다양한 관점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첫 시간은 노사관계의 이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기본적인 관련된 용어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용어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노사관계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산업관계죠. 이게 이제 주로 영국에서 이제 많이 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요거를 일본에서 노사관계라는 말을 썼고, 이 노사관계라는 용어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employment re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80년대 이후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고용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죠? 직역이 돼 있죠. 그런데 요게 사실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 노사관계,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영국에서는 산업, 직역을 하면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내용적으로 노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사관계로 번역을 우리나라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문제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요. 집단적 관계를 둘러싼 문제. 근데 이제 인플로이먼트 릴레이션이라고 할 때는 물론 이 집단적 관계도 포함이 되지만, 이게 함의하는 바는 미국에서는 개인의 고용 계약을 둘러싼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간 관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들어오면서 노사관계라는 말과 더불어서 고용관계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관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유럽의 좌파들이 좀 많이 쓰는 용어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좌파 진보 학자들이 이제 일부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 캐피탈 릴레이션도 이제 좌파 또는 이제 진보 학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거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 노사관계의 한 부분으로 이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거는 소셜 다이얼로그 돼 있죠. 이거는 노사관계의 한 부분인데, 이거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노사가 별도의 대화,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맥락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영역에서 사용되는 단어,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사관계라고 하는 게 일단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냥 쓸게요. 노사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용어를 쓸 정도로 이해관계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인더스트리얼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말을 여기 철자 틀렸네요. 쓰지만 어떤 사람들은 집단적 관계보다는 고용계약이라고 하는 개인 간 관계를 강조하고 집단적인 것보다는 고용을 둘러싼 임금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노동시간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개별적인 관계로 보려고 하는 관점에서는 employment relations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계급적 관계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레이버 릴레이션이라든가 레이버 캐피탈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계급적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출발부터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맥락에서 노사관계가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굉장히 쟁점이 많은 영역이고, 쟁점에 대한 해법이 굉장히 어렵다. 쉽지가 않다.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왜?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염두에 두고 노사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노사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본을 소유한 사람. 이건 이제 소유의 개념인 거잖아요. 이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의 개념인데, 이 자본의 활용이라고 하는, 똑같은 자본가인데 실제로 그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본의 활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사람은 우리가 매니저라고 하는, 경영자라고 하는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영이나 경제 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우리가 경영자라고 부르고, 또 똑같은 의미에서 결국은 자본가지만 사용자라는 개념을 쓸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근로계약을 맺는 주체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매니저라고 경영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로기준이나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사용자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쓴다. 고용관계라고 하는 영역에서,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경영자라는 개념보다는 사용자라는 개념을 주로 쓰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결국 자본가가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하느냐의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구분한 거다. 기능적 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사관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죠? 노사관계는 노동자라고 하는 거와 사용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자본가의 기능이니까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나오느냐?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본주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는 어디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산업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런던의 공장지대의 모습이에요.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공장지대의 모습입니다. 즉 산업화라고 하는 게 공장이라고 하는 거를 가져왔고, 이 공장에서 누가 공장을 세우는 거죠? 자본가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로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공장을 운영하고, 공장에서 상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거죠. 노동력을 구매를 하는 거죠. 노동자들이. 그러면 노동자들이 그 다음에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영자가 노동조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또 다른 역할이 사용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러면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가 된다. 이게 이제 노사관계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초기 노동자들이에요. 초기 노동자들의 모습이고, 옛날 사진이죠. 여기 이제 초기
공장에서 일을 하는 제가 글씨를 써가지고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가만히 보시면 다 나이가 어려요.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 자, 그럼 영국의 산업자본주의가 가장 처음 등장한 거는 영국이죠. 그래서 노사관계의 시작도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본가가 공장을 짓고 공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채용하고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고 자본가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대리인으로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우고 이 경영자가 노동자를 구매하니까 노조에 대응해서는 사용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사용자와 노조의 관계가 노사관계다. 이렇게 이제 그 노사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기에 가장 처음에 자본가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본가로부터 결국 분화가 되는 거죠. 경영자와 사용자로. 자, 여기 굉장히 그 옛날인데 초기에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왕족, 귀족, 그 다음에 왕족과 귀족의 대리로 상품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상업적 활동을 대행해주는 상인들, 이 사람이 초기 자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같은 왕족 귀족, 둘 상인,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집단으로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뭐죠? 사용자가 되는 거죠. 자본가이자 사용자. 자, 그래서 이 왕족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 왕족은 돈이 많고 상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상업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또는 탐험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원거리 무역을 시작을 하고 그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획득한 재화를 상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가 성립되느냐?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왕, 귀족, 상인이라고 하는 세 주체가 나중에 자본가로 나중에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교, 카톨릭, 그리고 이거와 밀착되어 있는 왕권, 그리고 이 왕권에 빌붙어 사는 귀족이라고 하는 집단이 하나가 있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봉건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 봉건 질서라고 하는 건 뭐죠? 농업 중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돈을 번 일부 비주류 왕족이 되겠죠. 비주류 왕족, 그 다음에 귀족, 여기에 빌붙어서 상업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축적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대행해서 시장에서 상업활동을 해주는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공장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장에서 먹고 사는 노동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다른 편에서 봉건 질서를 거부하고, 우리는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봉건 질서라고 하는 거는 농업 중심이기 때문에 상업을 규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죠?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규제를 하니까, 이 규제라는 내용은 뭐냐면 세금, 그 다음에 상업활동에 대한 독점,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팔고 누가 팔고 이런 거를 다 법으로 규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항해 가지고
일으킨 게 프랑스 대혁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있죠? 귀족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상인이라고 하는 부르주아, 그 다음에 노동자라는 세 집단이 연합해서 봉건 질서에 대항한 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결국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의 신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즉 프랑스 대혁명은 봉건적 질서를 무너뜨린 거고, 무엇을 위해서 봉건적 질서를 반대했느냐? 자본주의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왜?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쟁이, 내전이 일어나고 결국은 봉건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급격하게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유럽 사회가.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정치혁명이 결국 뭐죠?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기 자본가는 기존 질서의 바깥에 있던 왕족이나 귀족, 상인, 그 다음에 노동자들, 이렇게 이제 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초기 노동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자,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이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러면 일부 평민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농노라고 하는 노예의 신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분적으로 귀족에 묶여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민,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자영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농노는 신분적으로 귀족에게 매여 있어요. 자, 그러면 노동자가 어디서 나타났느냐라는 겁니다. 자, 노동자는 초기에 장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메스터라고 돼 있죠. 자, 기본적으로 장인은 어떻게 되느냐? 도제 활동을 통해서 직업을 배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직업훈련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업인이 된 겁니다. 메스터는 그 사람을 관리하는 장인 거죠. 여러분들 용어로 하면 짱인가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모든 사람이 메스터가 되진 않는다. 도제를 끝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직인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장인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기의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직인과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원래는 자기 가게를 가지고 따로따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따로따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여기서 집단화시켰다. 이걸 모아놨다라는 겁니다. 초기 공장은 쉽게 얘기하면 장인들의 집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요거 이제 매뉴팩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계제 대공업, 그러니까 이제 요 장인의 집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매뉴팩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다만 모여서 함께 일을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다음에 나온 게 기계제 대공업이라는 형태의 생산 시스템입니다. 자, 이건 뭐죠? 기계를 중심으로 한 이 상품 생산인 거죠. 자, 기계를 중심으로 한 상품 생산이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자, 이 기계가 장인을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직인 중심이다. 이제 직인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로 하면 그냥 기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기술자도 없애버리고 기술이 필요 없는 일반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는 어쨌든 이 기술자, 즉 직인과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기계라고 하는 게 도입되는 거를 반대하고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뭐냐? 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노동조합의 시작인 겁니다. 결국은 이 초기의 노동자들은 장인, 그리고 직인, 장인과 직인이 초기의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식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건을 많이 팔아먹으려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대량 생산이 필요했는데, 대량 생산을 하려다 보니까 기술자들만 가지고는 대량 생산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기계제 대공업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기술을 기계로 옮겨놓고 기계를 통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장인이 직인이 필요 없이 그냥 노동자들 훈련받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게 이제 현대적 생산 시스템의 시초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에 가가지고 취업을 생산직으로 해서 공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장에서 일을 하기까지 이 훈련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받으면 될 것 같나요? 지금 현재 2020년 현재도 한나절이면 됩니다. 좀 서툴긴 하지만 일주일 한 달만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계제 대공업이라고 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자, 그러면 대규모의 사람들을 직업훈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 노동자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는데, 이 노동자를 그럼 어디서 가져왔느냐라는 거예요. 기술자나 장인이 아니어도 되니까. 자, 여기 보시죠. 청소년. 그러니까 자본주의 초기는 노동자들은 아동 노동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노동자로 많이 썼는데 주로 이제 가출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소공자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가출을 했다가, 그러니까 소위 불황아라고 하는 불황아들을 모아놓는 시설에 잡혀가요. 그 시설에서 잡혀가면 어디를 보내느냐? 시설에 잡아놓고 공장에 보냅니다.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거죠.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초기는 착취라고 하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아이들을 노동을 시켰는데 자발적이 아니라 가출이나 불황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설에 모아놓고 강제로 노동을 시킨 거죠. 왜? 대량의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느냐? 죄수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결국 강제노동인 거죠. 강제노동. 자, 근데 이걸로도 충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가 되죠? 농노해방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사람이 없을까? 전부 다 농노라고 하는 귀족에게 매여 있는 신분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농노해방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슬로건이 된 거죠. 부르주아에. 그래서 농노해방은 인권이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농노해방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남부는 소위 말하는 농업중심 사회고 북부는 공업중심 사회로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북부에서 노동자가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흑인들이 노예로 와가지고 전부 다 남부에 있는 대규모 농업시설에서 일을 하고 묶여있는 노예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노동자로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남북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노예해방이라고 하는 정치적 슬로건을 갖다 한 거죠. 결국은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이제 노동자들이었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죄수나 이게 불황아, 가출 청소년 이런 거는 소수잖아요. 처음에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썼지만 농노해방을 하니까 귀족에게 묶여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 어디로 가죠? 도시에 가서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이 노동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에.
자,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아까 초반의 자본주의는 결국 강제노동에 기초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지대에 오면 사람은 많고 노동자는 많고 일자리는 노동자는 많고 일자리는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초기 자본주의.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일자리를 구해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죽도록 일을 하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생존하기가 힘드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사회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러시아 혁명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 혁명 이전에 유럽에서는 끊임없이 노동자 혁명이 발생을 했어요. 왜? 이런 이유에서. 자, 요게 이제 이 러시아의 노동자들인 거고, 그래서 자본주의 초기에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요구가 이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8시간 일하고, 자,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여가. 노동을 8시간만 하게 해달라. 지금은 우리가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으로 법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최대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자본주의 초기에는 12시간, 15시간, 18시간씩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노동자들의 요구는 가장 큰 게 8시간 노동제라고 하는 거였고, 요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고 우리나라에도 8시간 노동제가 지금은 이제 정착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노동자들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이었다. 이게 너무 대규모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대규모 운동. 그래서 여기 뭐죠? 차티스트 운동인데, 런던의 근로인민들에게 라고 이제 써 있는 거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함.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유사한 자본주의 초기의 과정에서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 청계피복노조라고 하는 게 전태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요걸 만들었어요. 왜 이걸 만들었느냐?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시로 온 겁니다. 이제 주로 수도권, 서울 수도권. 도시로 와서 일을 하는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13살, 15살에서 20대 중반. 주로 이제 봉제, 섬유 이런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나 어린,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여성들이 많고, 그러니까 남성 관리자, 여성 노동자라고 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당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70년대. 자, 그러니까 전태일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일종의 관리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나 나이도 어린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닐 나이의 애들이 와가지고 조그마한 학고방에서 자면서 공장에서 죽도록 일을 하는데 너무 대우가 형편이 없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노동자의 권리, 이게 기본권이죠. 이거를 왜 우리에게는 부여되지 않느냐, 기본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노조를 만듭니다. 노조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서 일이나 해라. 사용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부나 관료들, 노동부의 뭐 예를 들어서 근로감독관 이런 사람들도 가서 일이나 해라라고 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에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를 사회적인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 이전에는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한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거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사용자와 국가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했다. 그게 이제 한 십몇 년 후에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화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제기가. 그 불씨를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겼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형태라고 하는 게 사실 반강제죠. 70년대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절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평화시장의 재단사,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재단사 밑에 이 나이 어린 여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일종의 관리자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단사는 이제 상당한 정도의 기술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의를 하는 의미로 분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도 이게 80년대예요. 80년대에도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봉제 섬유 회사인데 장시간 노동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렇게 경찰들이 와가지고 노동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 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다 감방에 유치장에 쳐넣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시위, 파업 같은 거는 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위해도 전부 다 어떻게 했죠? 잡혀가는 거죠. 감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공유를 했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게 이제 노동운동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주 일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분이 뭐 개인적인 선호를 떠나가지고, 이거 이제 개인적인 선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누군지 아시나요? 여기 써 있죠. 이런 거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대학생들이 당시에 소위 말하는 위장 취업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공장에 들어가면 대학생은 생산직을 하는 게 아닌데 생산직을 하러 왔다. 그 위장 취업이다 해가지고 이건 이제 그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위장 취업을 해서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노동운동에 뛰어든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심상정 의원이죠. 지금 국회의원. 이전에 정의당 대표였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심상정 씨고,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공장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노동운동을 했다. 무엇을 위해서? 여기 나오는 거죠.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는, 이걸 이제 노동자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노동자가 사람 대접을 받는 세상. 이건 아주 단순하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대받는 신분에서 노동자라고 하는 계급 시민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70년대에는 전태일 이제 열사라고 하죠. 전태일 열사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이후에 수많은 학생, 종교인,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노동운동에 뛰어드는 거예요. 노동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사회민주화 운동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울산입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 지게차하고 중장비를 이끌고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주장을 하면서 가두 시위를 한 거예요. 노동자들이.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중공업, 현대자동차 대부분의 대규모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가두 시위를 벌인 거죠. 이게 이제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사건인 겁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울산이에요. 그래서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장비를 이끌고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왜 국가가 그거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우리들의 기본권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게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임금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어영노조라고 하는, 이제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영노조라고 하는 게 있어서 노동자를 통제했다. 노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조, 그 다음에 직업훈련생의 임금, 이런 다양한 문제들, 그 다음에 뭐 또 얘기하면 두발 자유화, 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웃으실지도 모르는데, 나이 40, 50 먹은 분들이 두발 자유화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공장에서는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됐어요.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1990년 1월이라고 돼 있죠.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라고, 이제 전노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전노협이라고 하는 형태로 각각의 개별 기업에서 만들어진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협의회를 만듭니다. 협의회.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의 민주노총이 됩니다. 90년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과 지금이 2020년이죠. 30년 전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형성, 그리고 노동자의 형성은 결국 바로 뭐로 이어졌느냐? 노동조합의 형성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사관계라고 하는 게 초기에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형태로부터 이제 이게 이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커라고 하는 사람과 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사관계의 유형을 구분을 했는데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절대적 노사관계, 2. 친권적 노사관계, 3.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4. 경쟁적 노사관계. 콜은 종속적 노사관계, 대등적 노사관계, 3. 협력적 노사관계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유형이자 동시에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절대적 노사관계입니다. 절대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용자 또는 자본가가 절대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지배하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유형이에요. 절대적 노사관계. 그래서 이제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노동자가 이제 저항을 개별적으로 노동자가 개별적 저항을 하니까 사용자가 친권 뭐죠? 권위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일방적 지배는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배하지만 약간 협의하는 얘기를 들어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단계에서도 이제 이게 조직적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떤 조직을 통해서 노조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노동자들이 저항하니까 사용자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투쟁이라고 하는 형태, 즉 대립, 갈등이라고 하는 형태가 지배하는 관계. 이게 이제 계급투쟁적 노사관계예요.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계급화돼서 사용자에게 저항을 하고 사용자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계급투쟁적 노사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커가 얘기하는 현대적 노사관계예요. 현대적 노사관계는 서로 동등한 주체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자, 이건 뭐죠? 사용자를 인정하고 노조를 인정하고 이때는 뭐죠? 협상을 통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여기서 경쟁은 뭐죠? 선의의 경쟁이죠. 그걸 우리가 경쟁적, 커라고 하는 사람은 경쟁적 노사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 노사관계인데 결국은 뭐죠? 자본주의 초기에서 현대까지 노사관계라고 하는 게 이런 유형을 거쳐서 발전해 왔다라고 이제 커는 보는 거고, 콜은 이걸 약간 바꿔서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종속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건 뭐죠?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지배되고 통제되는 거를 일방적으로, 이걸 종속적 노사관계, 이게 자본주의 초기에서 일반적인 보편화된 노사관계죠. 그 다음에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세력화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됐죠? 대등한 노사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대등한 노사관계는 커가 얘기하는 계급투쟁적 노사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등한 힘의 균형을 가지고 서로 이 갈등을 빚는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뭐죠? 이 단계를 넘어서면 서로 이 경쟁적 노사관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서로 갈등을 없애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 이게 협력적 노사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이 협력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용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사용자나 국가.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얘기할 때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노사관계 유형을 보면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고 지배되는 관계에서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힘을 확보하고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고 대등한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와 협력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종속적 노사관계, 그러니까 여기는 1, 2, 3, 이제 선진국은 1, 2, 3으로 이제 1의 바탕을 해서 2, 2의 바탕에서 3 이렇게 가는 건데, 한국은 2가 없다라는 거야. 1에 기반해서 3. 종속적인데 협력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대등한 관계가 없다. 그거를 우리는 협력적 노사관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데 갈등의 형태를 빚지 않는 거를 협력적 노사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콜이 얘기한 건 그런 유형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노동부의 일종의 심볼이에요, 심볼.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이게 이제 사용자입니다. 이게 노동자예요. 자, 이거 뭐죠? 사용자가 노동자를 품 안에 아기처럼 안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림만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친권적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친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버지 또는 부모, 어머니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의 권위로 보듬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근데 노사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파트너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부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사용자 편향적이다. 우리나라는.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발전 과정이나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부처가 아니라 노동자를 통제하는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부 예전에 노동부 장관, 이 사람이 이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고, 이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고, 이 사람이 경총, 이 사람이 이제 한국노총 위원장인데, 이렇게 해서 노사 관계는 그냥 서로 조용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대구죠. 시장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무분규 노사 평화 협력 도시. 자, 근데 노사 관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갈등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학 이론에서 갈등론을 배웠잖아요. 갈등은 보편적이다. 자, 그러면 갈등론의 핵심은 뭐죠? 갈등을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갈등이 없어야 된다.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분규 노사평화 협력 도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노동자는 파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협력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건 파업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파업을 하되 정당한 법적 테두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게 이런 모습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신문이나 언론을 보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형용사를 쓰냐면 무분규, 파업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죠.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 무파업, 파업하지 마라. 선진적인 건 무분규, 갈등을 빚지 않고 파업을 하지 않는 거고, 타협을 해야 되고, 교섭도 하지 말고 백지위임하고 합리적으로 파업하지 말고 서로 상생해라. 결국은 뭐죠? 사용자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는 노사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보는 거죠? 이게 선진적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노조가 그 말을 들어주는 것, 사용자가 힘들 때는 조용히 있어주고,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될 때는 사용자가 알아서 뭔가를 자원을 돈을 번 거를 나눠주는 걸 기다리면 된다. 니들이 나서서 깽판 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진짜로 선진국은 선진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들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선진 노사관계고 협력적 노사관계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독일이래요. 우리 파업한다. 자, 우리나라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버거킹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갈등적이다라는 겁니다. 갈등적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폭력적이라고 하는 게 폭력적 행위라고 하는 게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전한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순치시키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지 갈등적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심지어는 소방서도 파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기차도 파업하면, 우리 기차 파업하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는 예를 들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기도 우리 파업한다라고 하는 쪽지를 붙여놓고 공장 문을 잠궈버린 거죠. 자, 요건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파업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사진 보여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난리가 날 텐데, 외국에서도 이건 이제 프랑스입니다. 자, 이것도 프랑스죠. 요 CGT라고 하는 게 프랑스의 노동조합 총연맹이에요. 자, 요건 이탈리아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는 기본 성격 자체가 갈등적이다. 이게 현실이고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이런 거를 조화롭게 합리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지, 갈등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천적인 봉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현실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요것도 이제 뭐 비슷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사진들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유럽의 이 덤프트럭 노동자들인데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 점거를 거의 안 하는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자주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는 산업화 초기에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로부터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저항하고 집단적 조직적으로 저항하면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노사관계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로부터 노사관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노사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해야만 노사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노사관계를 노동조합이 노조를 만들고 그냥 조용히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좋은 노사관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노사관계를 이해 못하는 거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갈등이 크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약간 이제 그 인문의 성격으로 노사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노사관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등장을 했고 어떤 식으로 노사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사관계와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약간은 이제 실무적인 얘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